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은 확진자들이 더 어깨 펴고 지낸다고 하죠. 슈퍼항체를 보유한 만큼 코로나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건데요. 확진자 1,000만 명 시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인수위 측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결국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통이동에서 출범하겠다.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신구 권력이 다시 정면으로 맞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다가올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페널티 문제로, 민주당은 서울시장 인물난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은 확진자들이 더 어깨 펴고 지낸다고 하죠. 슈퍼항체를 보유한 만큼 코로나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건데요. 확진자 1,000만 명 시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청와대와 윤석열 인수위 측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결국 정면 충돌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통이동에서 출범하겠다.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신구 권력이 다시 정면으로 맞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야는 다가올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페널티 문제로, 민주당은 서울시장 인물난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끝에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었죠. 청와대가 이 집무실 이전 계획이 무리하다, 인수위에 우려를 전하겠다라는 이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 집무실 이전 논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후속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네. 아이템 제목은 이 문윤 집무실 이전 정면 충돌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무리한 면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죠. 이에 인수위 측이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다면은 통이동에서 정부를 출범시키겠다 맞받아쳤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보고 오셨지만 청와대가 이 계획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우려인데요. 한반도 안보 우려 위기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이 국방부가 이전을 한다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청와대의 우려 표명 때문인지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인수위 측이 집무실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서 요청한 496억 원의 예비비 처리 안건이 있었는데요. 네.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집무실 이전 계획 시작부터 좀 암초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정면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이 딱 맞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네. 오늘 추가로 또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 측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오늘 오전 인수위 간사 회의를 직접 열었습니다. 여기서 통이동 인수위 건물이 좁아서 업무에 좀 지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실게요. 제가 엊그제 삼청동 사무실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우리 간사님들만 독방을 들이고 있는데 간사님들 방도 아주 협소해가지고 회의하기도 좀 제가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방도 제가 가봤는데 방이 너무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참 좁다라는 언급도 했지만요. 이어서 또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 청와대를 좀 의식을 한 건지 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 명백한 9.19 군사회담이 위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빈틈없이 안보 상황을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간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 진행했는데요. 안보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사실 집무실이란 단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취지가 결국 살펴보면 집무실 이전 문제 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을 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추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를 두고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라고 문 대통령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안보 상황 이거 빈틈없이 좀 잘 챙겨달라 이 말을 하는 즉슨 지금 빈틈이 있어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사실 보이지 않는 미사일 대포 막 이렇게 오가는 좀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수아 기자, 실무진 선에서는 또 느낌이 달라요. 좀 수습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서 듣고 오기는 했지만은 이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듣고 오실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10일 0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날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각부 통할의 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예.
네, 사실 이 브리핑 직후에는요, 이 김 대변인의 일하게 해달라라는 발언을 두고서 이게 용산 이전을 하게 해달라라면서 청와대 협조를 좀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네. 이 여기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또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어제 공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형정부의 방패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면서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이죠. 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역시 오늘 사태 수습을 위해서 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 매체에 직접 출연해서 이 청와대가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용산으로 이전하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어제 회의 끝에 자세히 가서 이런 우려를 설명해 드려라.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왜 이전을 반대하고 신구 권력의 갈등입니까? 또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또 만나시고 이렇게 대화도 하시잖아요.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런 어떤 두 분이 만나시는 회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중에 만나실 수도 있습니까? 혹시 두 분이 주중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청와대 이전이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네. 청와대가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윤 단선인의 뜻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윗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는 메시지와 이 아랫선에서 이 각자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소통수석도 김은혜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좀 결이 다릅니다. 윤경호 의원님. 국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약간의 좀 짜증도 나잖아요. 좀 짜증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선거 결과가 48대 47, 0.7% 차이였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똑같이 이렇게 양분이 될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 쪽은, 당선자 쪽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흔히 말하는 당선 직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의 혜택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 반대를 했더라도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새 당선인 쪽에 기대를 걸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좀 잘 해달라라는 식의 지지를 안 했던 쪽도 웬만하면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그게 이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폭발 직전 사실상 폭발을 한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윗선은 굉장히 지금 충돌이고 김은혜 대변인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닐까요? 통이동에서 그러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벼랑 끝 전술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강대강 대치입니다. 네. 그러면 강대강 대치가 여기 한 번에 끝날 거냐? 앞으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치는 문재인 정부 정권 임기 말의 인사였어요. 그 인사 중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감사 이런 거는 양측에 합의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총재, 감사원의 감사위원 이런 거는 안 하자니 그걸 비워놓을 수 없는 거고 하자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들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남아있는 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는 정부조직법 개정, 그다음에 총리 인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그러면 강대강 대치로만 갈 거냐.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갈 거냐. 조금 더 길게 보면 2년 후 총선까지 그럼 계속 갈 거냐. 그런 점에서 국민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아까 제가 약간 좀 짜증도 나는 일 아닌가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윗선에서의 어떤 강대강 대치 상황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답답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무선에서 좀 다독이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
사실 좀 짚어볼 부분이 청와대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두 분께서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가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그런 의지를 또 잘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또 말씀을 폭넓게 나누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만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이나 북악산의 개방, 또 저도 별장의 개방 등을 통해서 국민께서 좀 청와대로 더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건 했습니다만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이 박수현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청와대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우려. 결국 네. 이제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최고의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등등을 맞이해서 어떤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좀 급박하게 옮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고민, 우려. 지금이 이 약간 급박한 시기라 타이밍상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방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표면에 내세운 기본적인 어떤 명분론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직후에 바로 부각된 게 이 지금 집무실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면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메시지 관리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박수현 수석이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어떤 구체적인 상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과 일단 당선인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당선인 측에서 쭉 흐름을 만들어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어떤 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론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현재의 당선인 측의 흐름에 대해서 뭐 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찍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론에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옮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두 달 만에 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런 흐름들, 이러한 세 가지의 복합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청와대가 좀 제동을 좀 거는 듯한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취임 전까지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좀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메시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청와대도 좀 너무 세게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충돌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어쨌든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이 청와대 이전을 청와대가 지금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론이 안 좋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정면 충돌, 지금 강대강 대치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풀리려면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회동을 안 했기 때문에 회동을 통해서 좀 극적으로 어떤 좀 타결, 합의를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양쪽에서 뱉어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속 갈등 국면으로 가다가 이 결국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지금으로서는 후자가 훨씬 유력한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 말 그대로 당선인 신분이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정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언급한 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이 헌법 66조에 따라서 국방부 이전이나 아니면 군부대 이동 등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국방부가 방을 빼지 못하면 당연히 집무실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요. 네. 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될 거 사실 돈입니다. 비용 그쵸. 문제인데 인수위 측은 애초 이 비용을 올해 예산에서 용도가 정확히 결정짓지 않아지고 이렇게 보관됐던 돈, 그러니까 이른바 예비비로 좀 충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와 정부에 이걸 요청했던 건데요. 이 예비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 역시 현 정부의 권한입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대통령으로서 확보를 해야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재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뭐 이 국방부 집무실, 용산 집무실은 뭐 바로 하든 아니면 이 윤 당선인이 취임 후에 하든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까 이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5월 9일까지 일단 통이동에서 뭐 집무를 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통이동이 글쎄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있을 만큼 이렇게 넓을까, 괜찮을까 공간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윤 당선인이 좀 좁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사실 한두 달 정도 지금은 인수위에서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임시 집무실인 만큼 좀 공간의 협소함은 감당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서실과 경호처 등 현 청와대 인력 규모 약 10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이 인력들을 다 옮겨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축소된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좁은 업무 공간인 만큼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또 보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이동 금감원 건물에 방탄 유리를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따로 그런 조치는 안 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일단 이 통이동에서 윤 당선인이 그럼 내가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지금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바로 집무실을 옮겨야 하는 이유, 주장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그걸 잘 분석을 못 하겠어요. 네. 윤 당선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 당선인의 생각을 저렇게 굳게 만드는 뭐 더 강력한 누가 있는 건지 뭐 시중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블랙홀이 돼버렸죠. 흔히 말하는 지금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아마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00일 이전에는 뭘 하겠습니다. 또 1년 내에는 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됐을까? 저는 김은혜 대변인 입에서 5월 10일 0시 1분부터는 네.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입에서는 청와대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결국 이 상황을 지금 초래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여론조사가 아마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윤 당선인 쪽을 지금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전 연령층에서 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반대한다 이런 거였고 네. 지역으로는 TK 대구 빼고는 전 지역에서 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정도로 반대라면 윤 당선인이 왜 귀를 열고 좀 더 유연하게 이건 지금은 아닌가 보다. 5월 10일 그러면 정부 출범 후에 하겠다라는 유연함을 왜 보여주지 못할까. 그게 바로 지금 윤 당선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통이동에 들어갈 수 있는 청와대 비서진 1000명이라고 의논했잖아요. 또 경호실도 뭐 500명 뭐 그럴 겁니다.
이 1,000명의 인력을 그대로 끌고 용산으로 가겠다 이러면 네. 이를테면 지금 청와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차별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미국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미국은 세크리터리라는 명칭이 장관들에게 붙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장관이 곧 비서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미국의 무슨 겉으로 봐서 뭐 펜스가 낮고 시민들이 안에 집무실을 쳐다볼 수 있고 이걸 뻔딸 게 아니라 청와대의 보좌 인력을 대폭 줄이고 오히려 18개 이상의 부 그리고 18개의 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정부 조직을 오히려 대통령의 비서처럼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 바뀐 대통령 집무실과 집무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경호 위원님께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시긴 했는데 그게 좀 메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언을 해주신 게 사실 메인입니다. 이 청와대를 실속형으로 좀 라이트하게 좀 줄여야 된다. 지금 같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을 좀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이 이제 언제 만날지 사실 기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먼저 김부겸 총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수아 기자 만나긴 만났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국내에 입국해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네. 본인이 좀 해결할 사안으로 인수위 측 접촉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부드러운 인수인계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평행선을 다시 달렸습니다. 김 총리가 말한 발언을 보면요. 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지만 심각한 안보 공백을 이전 계획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 위원장 지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 집무실 이전에는 충분한 논의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요. 정부 내에 그러면 집무실 이전 관련 TF를 구성해서 인수위 측과 협의할 수도 있다라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사실 모든 국민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집무실 이전 논란과 너무 판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지난 2008년 당시에 이 정부 조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18부 4처였던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좀 줄이는 안을 발표했는데 네. 이를 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네. 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이렇게 갈등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해양수산부는 폐지를 하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양측이 좀 한 발씩 양보하는 이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이 개정안이 취임식 나흘 전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 상황이 그때와 좀 데자뷰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저 때는 그래도 취임식 하기 나흘 전에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직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의 이 집무실 이전 논란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저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그래도 2번 만났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0일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그렇죠. 만나지 못했고 지금 언제 만날지조차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과거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아마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길어지게 되면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계속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인데다가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처리해야 될 부분, 인사청문회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좀 잘 꿰야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텐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빨리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많은 부분에서 좀 가닥을 잡는 것이 국민을 정말 위한다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서 뭐 갈등이 굉장히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런 극적인 어떤 타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처음 굉장히 좀 이 쓴소리로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장밋빛 전망을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 소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윤 당선인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지금 그 전에 지금이랑 똑같은 대자비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번이나 만났는데 말이죠. 이수아 기자. 이 문 대통령이랑 유호정 기자 죄송합니다. 유호정 기자. 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협상에 나서면서 이 회동 날짜도 좀 추가적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네. 이 두 사람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 23일 회동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청와대가 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사실상 거부를 하면서 네. 좀 잘해보려는 것 같던 이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네.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이번 주까지 일정이 차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헤어질 때 이 추가 실무 협상 날짜는 잡고 헤어진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추가 실무 협상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언제 만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만날지 그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청와대가 목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아름다운 관행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목리가 아니라 모범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다 라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충돌하는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었죠. 며칠 네. 전에는 이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를 가지고도 좀 강하게 충돌을 했었는데 당시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이 했는데 박 수석이 오늘 그 얘기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면서 좀 수습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적어도 인사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관련도 없는 그런 참모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인사권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 두 실무자의 협의나 두 분의 회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님 외에 다른 양측의 그 실무진들이 자꾸 밖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편하게 말씀하셔야 될 당선인의 그런 입장도 자꾸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수석 역시 회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중으로 만나야 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윗선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회동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무진의 추가 만남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가능성은 열려있다, 늘 열려있다,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동 일정이 확정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대선 이후에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네. 이 당장 두 사람이 오늘 만나도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이다라는 말이 참 뼈가 아픕니다. 윤경호 위원님, 글쎄요. 일단 이번 주 안에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계기 어떤 모멘텀이 따로 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측의 지금 접점이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저쪽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네. 이외에는 별로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권한을 위임받은 이런 쪽에서 만남조차도 이 정도인데 결국
국민 여론이 두 쪽을 향해서 다 아니면 어느 한쪽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네. 않으면 이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 자칫 잘못하면 총리 인준 문제까지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딱 하나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권성동 아마 의원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대선 불복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건 정말 서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아닐까. 서로 상대에게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또 응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그나마 아직 지금 가능성이 안 보이는 두 분의 만남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토대 분위기를 쌓는 길이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청와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의 어떤 강대강 대치 국면을 좀 짚어봤는데 사실 이 양쪽을 대변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호정 기자, 이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공백 불가피하다 대 전혀 문제가 없다로 여야도 나뉘어져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급한 정치 공세이자 새 정부 발목 잡기고 대선 불복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 위원들은 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무리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네. 이전하더라도 시스템은 유지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기 정부 인수위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일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제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의 출범에 인수에 특히 인수위에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뭐 예비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비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거 알고 예비비라는 것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 돈이 문재인 대통령 돈도 아닌 겁니다. 네, 지금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대선 불복 아니냐, 굉장히 좀 세게 이 국민의힘에서는 윤 당선인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역시나 이 문 대통령 청와대 엄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로선 안보 공백과 혼란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고용진 수석 대변인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일단 집무를 시작하고 차근차근 이전해 나가면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을 향해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도 했는데요. 여기에 국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국민 불안의 대참사로 규정을 하면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뭘 알면서 이전한다는 거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통수권자로서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마치 전명군처럼 3월에 국방부 방을 빼라.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의원들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한테 괴롭다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여의도에서도 여야가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옛말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정 기자, 이 애꿎은 국방부 이 얼마나 속 터질까요? 네, 국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 당선인 측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 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0시 전까지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국방부는 5월 10일에 맞춰서 이전 준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이전 계획을 보류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 국방부 관계자는 NSC 회의 결과가 일단 이전하려는 이런 계획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참 난감하다라는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그런데 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앞을 사실 이 용산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미군 기지가 썼던 땅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도 이걸 사실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공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좀 너무 급박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또 결국은 물고 물어서 또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환경 문제만 해도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용산공원 기본계획 거기 보면은 N+7년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반환받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환받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나야 공원을 개원한다. 그 7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환받을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네. 개원하려면 그보다 또 7년 뒤 정도를 계획을 국토부 계획대로 하면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치면 네. 어쨌든 지금 뭐 용산공원이 불과 몇 년 안에 바로 개원한다든지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단 이 청와대를 외부로 옮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그런 의지들을 피력을 해왔고 국민들한테도 약속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현재 위치에서 광화문이든 기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필요하다, 네. 의미가 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지만 뭐 이사해서 그 내부 뜯어 고쳐서 인테리어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뭐 국방부 청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비워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집무실로 만든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네. 24시간 뭐 작업해가지고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가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사절이나 많은 국제적인 행사, 내외 기빈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 공간 자체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공간을 꾸미는 것도 그 국격에 맞는 공간에 꾸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걸려있는 그림, 깔려있는 카페트, 책상 하나 이런 모든 그 인테리어나 이런 장식에 다 상징이 숨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사무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2달 이렇게 지금 절대 뭐 없다, 반드시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뭐 8.15면 8.15 아니면 내년 3월 9일이면 3월 9일 이렇게 딱 일정을 좀 뒤로 수년하면서 딱 못 박아놓고 이때 간다. 하지만 좀 여유를 좀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안보와 국방 보안에 대한 이런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내부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꾸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대통령이 근무한 환경에 맞는 일정한 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지금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도 그렇게 당선인 측에서 물러설 수 있는 하나의 또 명분을 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호정 기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실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권력, 윤석열 당선인 쪽에 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공약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이 입장을 들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만한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검사들이 하는 수사가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폐지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에 의한 수사, 공정한 수사라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지휘권 폐지의 문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들을 연구하고 정착시킨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반대 입장이 확고했는데 이번 주 법무부의 인수위 현안 보고를 앞두고 네.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 윤당선인 공약에 찬성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검찰청의 의견은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중앙지검이 기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결국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윤당선인 코드 맞추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 얘기를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쪽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이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화환을 그렇게 많이 보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화한 횡렬, 네. 이 이례적인 장면이 1년 반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대검 앞 횡렬이 처음 나온 게 네. 약 1년 반 정도 전인가요? 재작년 10월쯤 추미애 전 장관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할 때 무렵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여권의 압박을 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여권과 발을 맞춰온 김호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보낸 화환들이 늘어선 상황입니다. 1년 반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네. 여권 압박을 받던 당시 검찰총장은 야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여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이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는 이 짧은 입장문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이렇게 김호수 총장을 응원한다는 화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홍보 포스터가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홍보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김호수 총장의 사진과 함께 국민이 키운 김호수 아하. 이런 패러디물이 진짜 같네요, 인터넷에서 저거.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국민 절반이 완전 반으로 갈려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게 국민의 뜻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좀 씁쓸한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 포스터도 나오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화환을 보냈던 건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이 의견을 나오기 전에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윤석열 당선인 쪽의 편에 섰다면 반대로 또 이 문 대통령 쪽의 또 그런 장관도 있어요. 네,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서욱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이 서 장관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명백한 그렇죠. 9.19 군사합의 아니냐, 좀 위반 군사 안보 아니냐. 위반 아니냐라면서 공백 없도록 좀 지시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오늘 청와대와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서 장관이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이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당선인이 오늘 밝힌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런 질의 답변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서 장관은 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윤당선인이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군사 합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가 아닌 그보다 훨씬 북쪽에 발사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집무실 논란부터 사실 회동까지 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좀 짚어봤는데 집무실 논란도 중요하고요. 또 회동 논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별도 꼭지로 나눠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지방선거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 지방선거 채비 나선 여야 복잡한 속내입니다. 일단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돌입을 했는데요. 벌써 시작부터 잡음이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 이 지방선거 공천 룰을 두고 지금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집안 싸움이 조금 시작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 공천 룰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네.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역 의원 출마자는 10% 감점이 들어가고 네.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당의 이제 결정을 불복한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15% 감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나오자마자 당내에서 지금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대구시장 쪽이 좀 뜨겁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대구시장 출마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그럼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중학교, 고등학교와 첫 직장인 경북도청이 전부 근무가 대구서 했는데요. 대구에 대한 애정이 크고. 네,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이 김재원 최고위원 대구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문제인데요. 이 홍준표 의원, 이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 조항에 무려 2가지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25%의 감점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 홍준표 의원 이 공천 룰 나오자마자 일단 반박하고 나섰는데 페널티 조항이 일단 이중처벌인 것 같다. 이중처벌의 성격이 있다면서 비판했고요. 특히 이 페널티 조항이 만들어질 때 최고위원회에서 특정 최고위원이 이걸 좀 주도를 했는데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후에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 공천 페널티 룰을 만들었다.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저격하고 나섰는데 이 홍준표 의원 지금도 이 성명서에 이어서 SNS 그리고 뭐 본인의 플랫폼 모든 곳에 지금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했는데 지금도 이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격분, 이 경로가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이 집안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격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의원 사실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좀 사이가 좋습니다. 이 홍 의원하고 사이가 좋은 당 지도부, 이 몇 안 되는 당 지도부인 건데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홍준표 의원과의 좀 특수한 관계 때문인지요. 이 본인이 직접 발표를 했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페널티 조항에 조금 반대했다.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 페널티 조항에 지금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좀 오해를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좀 오해를 좀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 과거 홍준표 의원과 함께하는 모습과 함께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이래 선거운동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준석 대표 보러 이래 많이 오신 모양인데 대표님 보러 왔습니다. 하여튼 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2가지 감점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고 출마해서 보궐을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지난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경우,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께서 2가지 다 해당이라 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 더하기 해가지고 25% 감점을 때리는 방향으로 이제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네, 이준석 대표 나는 이 개인적으로 2가지 페널티에 모두 반대했다.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규정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는 있다. 이 공을 좀 정진석 공관위원장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실제로 이걸 좀 주도를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요. 확답을 좀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다라고 윤경호 의원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을 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지금 던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자기 주장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대선 끝나고 요즘 좀 굉장히 좀 자중하는 것 같아요. 약간 궁지에 몰렸었잖아요. 네. 10% 이상, 10%포인트 이상의 승리 자신 이런 얘기가 호언처럼 됐는데 허언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심을 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당대표 자리를 계속 장악하고 유지하고 있는 한은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몫을 지키려고 끝까지 아마 투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정당 내에서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줄다리기인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상대 당이든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신중함을 기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 하겠죠. 네. 국민의힘은 지금 겨우 110석 채웠다고 아마 생각할 텐데 대구야 뭐 얼마든지 또 국민의힘에서 뭐 될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페널티라는 이름으로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그런 룰로 당연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민주당도 김영 기자, 민주당은 속내가 왜 복잡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구시장이 문제라면 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지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인물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이 뭐 다시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는 여기에 이제 맞설 만한 인물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저희가 저렇게 좀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뭐 박주민, 우상호, 최재성, 그다음에 추미애, 임종석, 김동연까지 뭐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흔히 이야기하는 뭐 거물급 정치인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만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아예 지금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제 책임론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서울시장 말고 경기도지사 쪽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금 본격적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박주민 의원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때문에 어떤 이 당내 경선을 통한 흥행도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최근에 사퇴한 이 송영길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전 그렇습니다. 뭐 후보가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지금 처음 접하는 이야기다 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리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에 우리가 후보가 없다지만 방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대선 후보가 또 나오는 것 좀 이야기가 안 된다. 이기는 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좀 명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직접 정말 선수로 뛸 가능성은 뭐 굉장히 적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계속 나오거든요. 아마 직접 이재명 고문이 뭐 출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뭐 직전 대선에서 어쨌건 0.73%건 얼마건 간에 졌기 때문에 네. 그 바로 또 나와서 하는 것은 뭐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도드라진 어떤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면에 나서긴 쉽지 않다. 예, 전면에 나서서 막 지지 유세를 막 많이 다닌다든지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 강약을 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수도권이어도 서울, 경기,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당력을, 총력을 모아서 집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위기 관리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의 나름의 자신의 역할을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은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더더욱 집무실 이전 문제가 지금 전국의 핵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시기인데 집무실 이전 이슈밖에 보이지 않는 현 상황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 점에서 집무실 이전 강대강 대치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